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제7강 부동산 정책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 4번 임대주택 정책. 자, 주택 정책으로는 규제 정책과 보조 정책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서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목적으로, 주거생활 보호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 효과,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또 커지고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난이 심화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자, 이것을 그림을 살짝 그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경제론 시간에 초과 수요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가격, 수요량, 수요 공급량. 자,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을 표시해 보면 우하향하는 곡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임대주택 공급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정해졌다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균형 가격 이하로 임대주택 가격을 규제를 하게 되면 이만큼, 자, 요게 수요 곡선이고 요게 공급 곡선이므로 이만큼 수요와 공급의 차이,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그만큼 주택난이 심화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질적 수준도 저하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부의 간접 개입 방식으로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겠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정책. 자, 효과를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수요가 증가하기에 따라 임대료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임대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장기에는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임대료가 하락하게 될 것인데, 만일 임대 공급업이 비용 불변 산업이면 원래 수준까지 임대료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임대료 보조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수요자 보조에는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가 있는데, 자,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로 보고 또 가격 보조를 임대료 보조로 보는데, 현금을 보조하게 되면 그 현금을 직접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그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이 될 것이고, 또 효용 측면에서 보면 임차인의 후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현금을 보조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라고 준 돈이 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어떤 정책 효과 측면에서 보면 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 현금을 가지고 선택의 폭이 커지므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대료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주택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만큼 저소득층은 주택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 효과는 현금 보조 방식보다는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급자 보조. 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저리에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단기 효과로는 주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어서 효과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증가되고
또 그만큼 증가된 만큼 시장의 임대료는 하락하고 그러면 주택 소비는 증가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 주택 바우처 제도 보겠습니다. 바우처란 상품권 형식의 쿠폰을 뜻합니다. 자, 의 보겠습니다. 특정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기법인 바우처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 방법은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정부가 저소득층한테 교부를 해주면 임차인은 교부받은 그 바우처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다시 그 임대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해서 현금화하는 것. 그러면 바로 임대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이것의 효과로서 좋은 점은 공공임대주택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인 저소득층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주거 선택권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정책의 중심이 공급자에게서 직접 주택 소비자에게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주거 생활이 안정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주택 바우처 제도에서 제공하는 그 바우처가 민간 임대주택에 활용이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폭이 커진다. 그 점에 주목을 좀 해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참고 보겠습니다.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의미하는 바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택의 수요라는 것은 구매 능력이 있는 계층한테 구매 능력이 있는 계층을 뜻하는 것이고 주택 문제는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주택 수요에서 말하는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다. 주택 소요는 구매 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 문제를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파악하겠다. 또 주택을 보는 관점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본적 필수품이다. 즉 효율적 측면이 아니고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다. 수요와 소요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객관식 목적상 크게 나오는 숫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것이고, 자, 기업형 임대주택 보겠습니다. 그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최소한 임대주택으로 쓰이는 주택수가 10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해야만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형 임대사업자, 즉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한 채 이상만 임대 제공해도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되고 또 이것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일 경우. 자, 단기 임대주택은 여기서 단기는 4년을 뜻합니다. 즉 일반형 임대사업자, 즉 한 채 이상만 임대사업에 제공하면 되는데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일 때 분류되는 것입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 종류, 자, 기업형일 때 100호 이상, 그 다음에 준공공이나 단기일 때는 1호 이상이면 되고 또 연수론 기업형과 준공공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고 단기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으로 분류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그게 한 7가지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50년 이상이나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자,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로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전세 계약을 임차인하고 맺어서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분양의 기회를 주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말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여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정부나 지자체가 전세로 임차해서 저소득층 서민에게 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목적상 여과 현상 꼭 아시고 가셔야 될 텐데, 주택의 여과 현상과 주거 분리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여과 현상이란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의 주택이 순환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하향, 필터링 다운이 있겠고, 하향 여과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저소득층이 사용하면 하향, 이 개념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상향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면 상향, 필터링 업이 되겠습니다. 하향은 고소득층 주택이 저소득층으로 전환되는 거. 그 다음에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 주택이 고소득층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 개념을 꼭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거가 분리되는데, 고급주택 지역은 수선을 하게 되면 그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수선 후에 그 가치 증가분이 더 커질 경우, 그때는 당연히 수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급주택 지역은 수선한 이후에 가치 상승이 오히려 수선비보다 못한 경우, 즉 수선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을 수선하지 않고 점점 더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주택 수리를 안 하는 경우 저급주택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할증거래와 할인거래가 나오는데, 할증거래는 고소득층 옆에 있는 저소득층 주택, 그건 나중에 고소득층 지역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가격이 할증되어 거래가 되고, 할인거래는 저소득층 근처에 있는 고소득층 주택은 오히려 저소득층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할인 거래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침립과 천입을 또 계승이라고도 하는데, 침립은 뭐를 침립이라 하느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수선 계량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게 되면 계량을 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가치가 또 하락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유입되는데, 이와 같이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침립이라 합니다. 그 다음 천인은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고소득층 지역이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화되는데, 이처럼 이질적 요소의 침립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합니다. 침립이 일어나면 천이가 이루어진다. 천이의 어떤 사전적 뜻은 옮겨 바뀌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이라고도 합니다. 한자적으로 보면 천자는 옮길 천, 이자는 옮길 이자, 전자는 바뀔 전, 그 다음에 옮길 이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침립과 침립이 일어나면 그 변화되는 것을 또 천이라고 한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또 상향여과, 하향여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같이 실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또 쇠퇴하고 또 전이기를 거쳐 점점 악화되는 과정, 한 지역의 생애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특징은 집가 상승률이 최고다. 그래서 또 성장기에는 상향여가가 일어나더라. 집값이 오르니까 고소득층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 다음에 성숙기에는 집가 수준이 최고가 되고 또 상향여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자, 쇠퇴기는 가장 길게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집가가 하락하게 되고, 집가가 하락하게 됨에 따라 고소득층은 떠나고 저소득층이 밀려오는 하향여가가 시작되고, 자, 천위기에는 여기에서 다시 개발이 이루어져 갖고 성장 성숙기로 갈 수도 있고, 잠시 그러고 말고 악하기로 갈 수도 있는 어떤 중간 과정이 천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실제 이루어지면 다시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상향여가가 되고 성장 성숙기를 다시 밟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악하기로 가게 되면 하향여가가 계속 이루어져서 악하기로 진행이 되고, 악하기에서는 수리도 하지 않게 되고 방치함으로 점점 선럼화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37쪽에 큰 제목 5번에 주택 분양 정책 보겠습니다. 자, 주택 분양한다는 것은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매각한다는 뜻인데, 자, 1번에 분양가 규제 정책, 일명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정부가 사적 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것. 자,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분양가를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문제는 가격 규제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를 하는 것이 되므로 초과 수요가 또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 수요량은 확대된다. 그 이유는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수요는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고, 또 공급이 탄력성이 크다면 공급량을 크게 축소시켜 그 부족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크다면 초과 수요가 커지는 이유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은 크게 증가되고, 또 그 가격이 낮아짐으로 해서 공급량은 크게 축소되어 그 폭이 더욱 커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은 신규주택 건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으로는 신규주택 건설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으로 축소된 공급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제도에 의한 주택 배분, 전매 제한, 실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이죠. 지난번 시험에서 이런 정책 측면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법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은 어느 거냐 이렇게 나오가 정답이 1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답이 된 적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거냐면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주택법에서 2009년도부터 요 세 가지를 새로 규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라든지 또는 한 2인 가구 정도의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정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금 규모가 작은 국민주택 규모, 가구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새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 유치 관련 공동주택, 이어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그것으로서 거기에 관련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를 받는다는 말은 정부의 규제 없이 또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자율화 정책. 분양가 자율화 정책은 정부가 사적 시장에서 가격 규제를 풀고, 즉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시장 기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인데, 효과는 일단은 분양가가 높아지면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투기적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분양가가 일단은 높아지게 되면 프리미엄으로 얻을 혜택이 줄어드므로
투기적 수요는 주로 프리미엄, 가격 차이, 좀 전에 봤던 분양가 상한제에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공급되는 주택 가격이 쌀 때 많이 구매를 해두면 나중에 팔 때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나,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기면 이미 나오는 그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실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낮아서 투기 수요는 줄고 실수요자가 수요하게 된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그렇게 되면 신규주택 가격은 아무래도 분양가의 상한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가격이 높게 설정이 될 것이고, 또 높게 설정되면 공급자는 또 공급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래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위당 어떤 가격이 높은 대형 주택 공급을 주로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는 전체적인 어떤 주택 수를 늘려야 되는 어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가세로서 중소규모의 국민주택 쪽으로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 분양 제도로서는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선분양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분양 제도는 좋은 점은 공급자가 실제 전체 주택을 지을 만큼의 건설 비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즉,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에게 분양한다는 말은 결국 매각한다 이 말이죠. 매각하게 되면 돈이 들어올 텐데, 계약금, 그러니까 이미 다 짓지 않는 집을 팔아서 그 받은 돈으로 건설 비용에 충당하는 제도, 그게 선분양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완공되지 않은 사업 시행 초기에 집을 매매함으로써 나중에 완성될 그 집을 현재에 매매함으로써 돈을 미리 받는 것을 선분양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효과는, 장점으로는 수요자의 초기 부담이 낮다는 말은 비용을 다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서 낸다는 측면에서 전체 주택 가격을 분할해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부담이 낮고, 또 나중에 다 짓고 났을 때, 현재 시점보다는 다 짓고 났을 때 전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투자 수익도 또 얻을 가능성이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 짓기 전에 돈을 받으니까 건설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가끔 TV에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단점을 보면, 건설업자가 처음 약속한 대로 제대로 짓지 않는 품질 저하 문제, 또는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면 전적으로 그 부도 위험의 부담을 미리 돈을 내었던 분양을 받았던 사람에게 전가돼 버리는 문제, 또 분양도 되기 전에 완전히 짓기 전에 분양을 받아가 실입주 목적이 아니고 분양권을 전매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선분양 문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분양 제도. 후분양 제도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공사가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방식, 최소한 3분의 2는 짓고 나서 매각하라. 자, 이렇게 하면 건설업자가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이미 건물이 완공에 이르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건물의 가격이 매각 시에 건물에 근접하게 됨으로써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가 있겠고, 또 수요자가 다 지어진 집을 보고 선택하게 되므로 선택의 폭이 커질 것이고, 또 실제 집이 거의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 선분양 제도의 단점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단점은 아무래도 공급자가 전체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막 주택 건설을 부담하게 되는 건축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처음에 돈이 부족할 때는 금융기관에 돈을 쓰게 될 텐데 그 이자 부담까지 얹어서 분양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후분양 제도를 실시할 때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겠고, 또 기타 완공된 건물을 한꺼번에 또 사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분양 제도에서 분할할 때보다는 또 큰 돈이 들므로 장기 저리 융자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택 분양 정책을 마치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정책론의 마지막 파트, 부동산 조세 정책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조세의 기능, 부동산 자원 매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상속세, 재산세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로 형평성을 높이고 또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통해서 집가 안정과 투기 억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또 공급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세에서 이제 흔히 나오는 두 가지 중요 용어죠. 정가와 기착. 정가는 남한테 떠넘긴다는 뜻인데, 만약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세금을 임대소득세를 높이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증가시켜서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를 부담해야 될 의무자가 부담을 하지 않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조세의 정가라고 합니다. 자, 조세의 기창은 정가를 통해서 최종 조세 납부자가 되는 쪽이 실질 부담자가 되므로 그 실질 부담자에게 기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담과 가격 탄력성. 자, 경제론 첫 시간에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수비수, 공비공, 제가 말을 좀 줄여놨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자가 부담하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한다. 말은 그런데 뜻을 보면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의 반응에 더디기 때문에 자,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면 대책이 없어.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 비를 그대로 다 맞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탄력적이면 비 맞더라. 그래서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그 조세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그 조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피하지 못해서.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부담한다. 만약에 또 조세 부과가 공급자한테 이루어졌을 때 공급 측에 비탄력적이라면, 즉 가격의 반영에 적극적이지 못하면 비를 막는다. 즉 대책이 없다. 즉 부담하게 된다. 그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피하지 못한다. 탄력적이라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한다.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피하지 못하므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조세에서는 수비수, 공비공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과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만약에 신규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신규 주택은 새 집이니까 주로 돈이 있는 사람이 산다 이렇게 볼 때는 고소득층이 주로 수요하는 게 신규 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고소득층은 이미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으므로 만약에 신규로 분양되는 쪽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즉 조세가 부과되면 안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고주택, 낡은 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이 갖고 있을 텐데 여기에 조세가 부과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규 주택으로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중고주택에 조세가 부과되면 고스란히 저소득층은 피할 수 없으므로, 즉 비탄력적이므로 세금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 이것은 역진적이다. 역진적이다는 말은 누진적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을 텐데, 오히려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세금이 오히려 피하지 못함으로써 더 부담하게 되면 형평성에 반한다 하여 역진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적절하게 고소득층한테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차등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즉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 보면 주택의 동결효과, 즉 양도소득세는 매각 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안 팔게 되죠. 그 안 팔게 된다, 즉 주택 처분을 기피하는 현상을 동결효과라고 합니다. 즉 매매를 안 한다 이거죠. 매매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를 안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가 되더라. 그럼 시장에 주택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또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다시 또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정책 목적에는 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2차 시험에 세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 그 깎아주면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동결 효과는 더욱더 확대되겠죠. 결국 동결 효과가 더욱더 확대되면 주택 공급은 더더욱 줄어들게 되가 실소유자는 또 그만큼 상승한 주택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 정책을 쓸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거는 고전학파 입장에서 어떤 지가를 불로소득, 잉여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부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정성이다 보니까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아까 위에서 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부과되면 타인에게 증가할 수 없다,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수 없으므로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도 않고, 또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그치므로 국가 재정은 다른 세금 다 필요 없고 지주한테 부과하는 이 토지세만으로도 국가 재정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세는 폐지도 가능하다. 이거는 이론적 설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럴 가능성이 거진 없겠습니다.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지금은 부동산이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가에 100% 매기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7강 정책론 마치겠습니다.